이른바 삼성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제 정세를 비롯한 대외 여건도 유리한 것이 없고 무엇보다 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이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하나 기대할 것 없는 상황에서 이 사과문까지 발표한 삼성전자가 변화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전효성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사실 어닝 쇼크 충격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5만 전자로 추락을 했는데 먼저 3분기 실적 간단히 짚어보고 시작을 하죠. 네, 며칠 전에 나온 얘기인데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9조 원, 9조 1천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인 10조 원을 하회한 겁니다. 당초 증권가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4조 원 수준이었는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디램 업황이 꺾일 조짐이 보이자 눈높이를 10조 원대로 크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에서 그마저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실적 부진의 반도체 부분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인 사과문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내부적으로 이 반도체 부문에 대한 경영 진단에 돌입했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경영 진단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감사보다는 좀 고강도 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문제점을 찾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업 전략까지 되짚어 보는 겁니다. 삼성은 이제 경영 진단을 한다는 소식에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을 했지만 반도체 부문의 수장에 사과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비롯한 경영 진단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반도체 사업이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임원급 직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직 비효율은 불가피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고령화 현상도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연령대별 삼성전자 직원들의 비중인데요. 2010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20대 직원 비중이 전체의 55%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27%까지 줄었습니다. 반면 40대 이상 직원 비중은 30.4%를 차지하면서 조직 내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사과문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또 치열한 토론이 가능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관리직 비중은 줄이고 젊은 층 수혈은 필수적인 상황인 겁니다. 네,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를 조직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건 꽤 오래전 일 같은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변화가 시작된 건 고무적입니다. 그래도 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이런 경영 진단이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2020년대에 들어서는 3차례 정도의 경영 진단이 있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도 경영 진단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성능 저하 이슈가 불거지거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점유율이 오르지 않는 등 이런 부침이 있을 때마다 경영 진단이 이어진 겁니다. 다만 이제 경영 진단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록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휴대폰 부문에서 애플과 중국 기업을 따돌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파운드리 역시 여전히 대만의 TSMC의 점유율을 꾸준히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직원들이 모여있는 직장인 커뮤니티 글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제 문제점을 찾기 위한 수준, 털기 위한 수순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영 진단이 진정한 대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전 부회장이 언급한 치열한 토론, 이것이 경영 진단 때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삼성 고위 관계자와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직원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눈여겨보지 않던 기업이나 또 외국계 반도체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그러니까 이직하려는 수요, 젊은 층이 많아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당장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인 상황을 볼 때 사실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것들이 거의 없는데 좀 좋은 소식은 없습니까?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얘기를 찾자면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될 조짐이 보인다. 막바지에 왔다는 점입니다. 네. 1심에서 3년 5개월 그리고 96차례 법원을 오가는 동안 사실상 경영 공백은 불가피했거든요. 하지만 올해 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최근 2심 공판이 시작이 됐는데 무죄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변수로 꼽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문제, 그러니까 외관법 관련한 이슈인데요.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외관법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징역형까지는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회장은 소문이 무성하던 파운드리 분사설에 대해서 분사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오너 경영인이기 때문에 사업 방향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되면 확실한 그룹 진두지휘가 이처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겁니다. 과거 또 미래 전략실의 역할인 그룹 컨트롤 타워가 부활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입니다. 계열사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 위기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하지만 미래전략실이 사법 리스크의 핵심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미래전략실이나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키기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삼성 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동안에는 이런 컨트롤타워의 부활이 쉽지 않음을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초면은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룹을 총괄할 조직의 부활도 머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뗀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이재용 회장의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사법 리스크를 떨쳐낸 이재용 회장의 위기 돌파 해법이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위기를 초래한 이 반도체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일 텐데 그게 가능하냐,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반도체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겠죠.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1차 공급사 SK하이닉스, 또 2차 공급사는 미국의 마이크론이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3차 공급사입니다. 이미 5세대 HBM에서는 이미 밀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 때문에 삼성전자는 6세대의 기술력을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주변 경쟁 기업들보다는 월등한 이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자체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시장 점유율은 낮더라도 파운드리 사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이제 HBM과 파운드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이 구조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6세대 HBM에서 엔비디아의 발빠른 납품을 성공을 한다면 HBM과 파운드리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오늘 소소한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글로벌 브랜드 평가 기관의 조사 결과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1,008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라는 내용입니다. 1년 전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10% 정도 높아졌고 4년 전과 비교해서는 62% 증가했습니다. 삼성의 위기론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삼성을 향하는 세계의 눈높이는 여전히 높은 셈입니다. 한 차례 삐끗한 반도체에서 기술력으로 입증을 한다면 떠나간 외국인 투심도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초격차에서 추격자가 된 삼성전자, 체질 개선을 통해서 반전을 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